반갑습니다. 범죄 미스터리 마니아 여러분. 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숨막히는 진실을 파헤치는 공간 수요 미스터리입니다. 첫 방송인 오늘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미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여러분 앞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진실을 향한 첫 여정,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975년 8월 16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한적한 교회 주택가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유타주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밥 헤이워드죠. 고된 순찰 업무를 마치고 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듭니다. 밤늦은 시간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 승용차 한 대가 동네를 살금살금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비틀이라는 이 차는 딱정벌레를 닮은 디자인으로 아주 유명한 차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교외 주택지역은 규모도 크지 않고 이웃끼리 다 아는데요. 늦은 밤에 불빛 하나 켜지 않은 처음 보는 이 자동차가 조용히 동네를 미끄러져가는 모습. 흡사 유령차 같은 모습인데요. 분명 이 동네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 차는 이 순찰대원 밥 헤이워드의 집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이웃집 앞에 멈춰 섭니다. 평소 그 이웃들과 친분이 있던 헤이워드는 그 집의 부모들이 여행을 갔고 집안에는 자녀인 10대 소녀 둘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차의 번호판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찰차의 헤드라이트를 비춥니다. 그 순간 마치 풀숲에 있다 들킨 야수처럼 그 폭스바겐은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헤이워드는 망설이지 않고 추격에 나섭니다. 폭주하는 폭스바겐은 헤이워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동네를 순식간에 가로지르죠. 헤이워드는 직감합니다. 저 남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대체 저 차에 탄 남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절박하게 도망치는 걸까요? 추격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어지고 마침내 폭스바겐은 인적없는 폐 주유소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두 손을 들고 차에서 내리죠. 저는 그냥 길을 잃은 대학생입니다.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잃었던 겁니다. 헤이워드는 그의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순간 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런 기운이 남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라고 묻자 그 남자는 한 영화의 제목을 댔습니다. 하지만 헤이워드는 그 영화가 그날 밤 상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오히려 더 드물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를 믿으시겠습니까? 헤이워드는 그 남자의 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남자의 차엔 폭스바겐 비틀은 조수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검은 가방 안에는 섬뜩한 도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스키 마스크, 공사장에서 쓰는 연장이자 흉기로도 쓸 수 있는 쇠지렛대, 엄청난 두께의 얼음을 부술 때 쓰는 얼음 송곳, 쓰레기 봉투 한 박스, 장갑,
그리고 밧줄, 그리고 전선까지. 아니 도대체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헤이워드는 이 남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남자는 곧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헤이워드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이웃집에 침입해 두 소녀를 해치려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잡은 이 남자가 바로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 미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 80년대의 미국은 도시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이동성이 급증했습니다. 도시 인구가 밀집되면서 범죄자는 익명성을 확보하기 더 쉬워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와 주를 잇는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의 발달로 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쉽게 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규범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전 시위와 히피 문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광범위한 사용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히치하이크, 약물 사용, 반체제 정서 등이 만연하면서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70년대, 80년대 미국은 연쇄살인이라는 극단의 범죄들이 절정을 맞게 되죠. 이 시기는 마치 연쇄살인마들의 전성기 같았습니다. 제프리 다머, 존 웨인 게이시, 찰스 맨슨 등등.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테드 번디는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테드 번디는 잘생겼고 교육도 잘 받았고 지적이었으며 언변도 뛰어나고 패션도 세련됐으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상상하는 괴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1946년 11월 24일 태어난 테드 번디. 그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3살의 나이에 자신을 돌봐주던 이모가 잠시 잠이 들자 그 주위에 여러 칼을 가지런히 놓아둔 행동, 숲에서 작은 동물들을 해부하던 모습, 수영장에서 친구들을, 특히 이웃에 사는 또래 여자아이들을 익사시키려 했던 일. 유년기에 이 소름 끼치는 행동들에 대해 그는 단 한 번도 잘못됐다는 생각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괴팍하고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똑똑하고 잘생겼지만 그는 학교에서 항상 외톨이였고 가끔씩 통제할 수 없는 표출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유일한 해방구가 있었으니 대학교 입학 후 22살 1968년에 구입한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법학대학에 진학하고 부유하고 세련되며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사귀고 완벽한 정상인처럼 보였죠. 미국 공화당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며 차후 법조인이자 정치인의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어두운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1974년 2월 1일 마침내 그는 첫 희생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는 주로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다친 척 연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죠. 팔에 가짜 깁스를 하고 팔이 다쳐서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매력에 속아 넘어간 여성들은 결국 그의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이 통째로 뜯겨나간 그 비틀로 말이죠. 그는 여성들을 외딴 곳으로 끌고 가 무참히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한 번, 두
두 번의 살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한 범죄 행각은 수십 차례가 이어지고 그는 말 그대로 악마가 됩니다. 때로는 살해하고 그 후에 강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조각조각 내고 들짐승들이 먹어치워서 증거를 남기지 않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첩첩산중에 버리는 등 그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완전 범죄여도 모든 범죄자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번디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살아있는 목격자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1974년 11월 8일 쇼핑몰 주차장에서 18세의 캐롤 도너번에게 한 남자가 다가갑니다. 아주 매력적인 외모이자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있던 캐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관입니다. 지금 당신 잘 부수려고 시도한 범인을 현행범으로 잡았는데 같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남자는 친절하게 자신을 경찰관 로산드라고 소개했고 캐롤은 의심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차는 일반 경찰차가 아닌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이었습니다. 이동 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캐롤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늦은 저녁이라 아무도 없는 외딴 초등학교 앞에 차를 급히 세운 남자. 갑자기 캐롤의 한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웁니다. 그 순간 캐롤은 공포에 질립니다.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린 캐롤. 다행히 수갑은 한쪽 팔에만 채워져 있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싸움 끝에 차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길가로 달려들어 도움을 청하죠. 다행스레 지나가던 한 차가 있었고 그 차가 정차하자 경찰관으로 위장했던 테드 번디는 달아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순찰대원인 밥 헤이워드의 형이자 강력계 형사인 피트 헤이워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는 동생 밥 헤이워드가 체포했던 남자와 베이지색 폭스바겐 비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곳 유타주가 아닌 시애틀에서 발생했던 연쇄 실종 사건의 용의자 리스트, 그리고 그에게도 베이지색 비틀이 있었다는 사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대대적인 탐문 수색 과정에서 테드 번디가 잡히고 말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행된 용의자 확인 절차, 여러 용의자와 테드 번디를 함께 세웁니다. 그 용의자들에겐 눈앞에 거울처럼 보이는 벽이지만 건너편에서 피해자인 캐롤이 이 용의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테드 번디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던 유일한 피해자 캐롤 도너번은 수많은 용의자들 속에서 단번에 테드 번디를 범죄자로 지목합니다. 드디어 악마의 꼬리가 잡힌 겁니다. (1976년 3월 1일) 테드 번디는 캐롤 도너번 납치 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번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1977년 6월 번디는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변호합니다. 뛰어난 법학도였던 그는 재판 과정 중 판사의 신뢰까지 얻습니다.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수감시설에 있던 법정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1977년 6월 7일 번디는 법정 도서관 2층 창문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는 탈출을 위해 수주 동안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발목을 단련했습니다. 또한 그의 수려한 외모, 매너, 그리고 법학도라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판사의 관대한 처분이 있었고 수갑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여러 분위기들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 경계마저 허술하게 작용했던 점이
매우 크죠. 그러나 그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5일 후에 그는 도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됩니다. 하지만 번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탈출 계획을 계획합니다. 식당에서 훔친 작은 숟가락으로 감옥 천장에 아주 조금씩 구멍을 뚫고 몸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여가며 단식을 수행했고 그 구멍을 통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977년 12월 30일 그는 마침내 감쪽같이 또다시 사라집니다. 자신의 침대 이불 밑에는 소지하고 있던 책들을 가득 쌓아서 몸처럼 보이게 부풀렸고 경비원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무려 17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번디는 다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시애틀에서 유타를 지나서 이번에 플로리다주까지 멀리 날아간 테드 번디. 이 플로리다주에서 한 여학생 기숙사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4명의 여학생이 기숙사에서 자는 도중에 둔기에 폭행당하고 강간당했으며 끝내 2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범행 행각 후에 유유히 기숙사에서 도망친 뒤에도 계속해서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최후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8년 2월 15일 플로리다주 순찰대원 데이비드 리가 한 대의 주황색 폭스바겐을 발견합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수상하게 움직이는 차. 순찰대원 데이비드 리는 차를 추격하여 도난 차량임을 알아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순순히 잡히는 대신 데이비드에게 달려들어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데이비드는 경고 사격을 한 뒤에 다시 총을 쏘아서 남자의 다리에 명중시킵니다. 남자는 쓰러졌고 데이비드는 그를 체포합니다. 그날 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의 도주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테드 번디는 체포된 후 기숙사 살인사건과 12세 소녀 킴벌리 리치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사람들은 잘생기고 지적인 번디의 모습에 열광했고 젊은 여성들은 팬클럽까지 만들어서 그의 무죄를 외쳤으며 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법정을 찾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사랑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외모와 언변, 옷차림에서 매력적이던 테드 번디. 이미 일부 여성들에게 무죄이자 희생자, 순교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23일 테드 번디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두고 그는 사형을 연기해달라는 조건으로 36건, 무려 36건의 살인을 자백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희생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 모든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형 조건으로 쓰려고 협상을 계속했지요. 하지만 결국 1989년 1월 24일 무수한 살인과 강간 범죄 그리고 10년간의 끔찍한 도주 끝에 그는 전기 의자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단 한 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던 테드 번디. 하지만 그조차도 사형일이 점점 다가오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내비쳤지만 일말의 죄책감은 죽기 직전까지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테드 번디의 범행 동기는 단순히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 및 범죄학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번디는 종종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부족, 조작적 성향, 죄책감, 결여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본디는 실제로 매력적이고 지적이며 사교적인 가면을 쓰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고 기만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짐승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기만적인 성격을 더욱더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후천적인 요인도 중요했다 볼 수 있는데 테드 번디는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번디는 친어머니가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누나라 부르라 시켰으며 외조부모를 부모로 알도록 키워줬습니다. 이러한 출생의 비밀과 정체성 혼란, 일관성 없는 가족관계, 그리고 외할아버지로부터의 학대 노출 가능성 등이 그의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물 학대와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 보인 테드 번디.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대인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고 말했으며 타인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학도로서 매우 매력적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매너나 패션에서도 흠잡을 데 없으며 부유층 출신의 멋진 아름다운 여자친구까지 사귀었던 그의 성장 과정은 보기와는 매우 달랐다는 거죠.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연쇄살인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유년 시절 부정당했던 권위와 힘과 자존감을 희생자들의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과정에서 되찾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폭력의 악순환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고 합니다. 테드 번디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요 미스터리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나요? 여러분은 테드 번디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더욱더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수요 미스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범죄 미스터리 마니아 여러분. 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숨막히는 진실을 파헤치는 공간 수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여러분 앞에 꺼내놓으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일본의 수도 도쿄 유흥가로 유명한 가부키초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그 화려함 뒤편 한 고급 아파트 현관에서 피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새벽 3시 50분 아름답고 젊은 한 여성,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에게 날카로운 흉기를 휘둘렀고 주위에는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기다리는 이 여성의 모습은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후회, 공포? 그 어떤 감정도 아닌 마치 연극을 끝낸 배우처럼 기묘한 평온함과 옅은 미소가 전부였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기이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피해자는 가부키초 호스트바, 즉 호바에서 일하는 호스트 루나. 남자인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예명을 쓰는 이 가부키초 호바의 호스트 루나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그의 충실한 여성 손님 타카오카 유카. 이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인 타카오카의 사진이 너무 아름다운 범죄자, 현실판 얀데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당시 일본 SNS에서 매우 핫한 뉴스였습니다. 얀데레라는 일본어 표현은 누군가를 과도하게 사랑하고 그 대상에게 집착을 가지며 사회 통념상의 애정 표현의 수준을 벗어난 극단적인 행위를 벌이는 성격장애의 일종으로 현지에서 쓰입니다. 즉 호빠, 호스트 루나에 대한 타카오카의 과도한 집착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일본 대중은 사건의 잔혹함 대신 가해자인 여성 타카오카의 아름다운 미모에 광적으로 열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닙니다. 타카오카는 돈과 집착이 낳은 현대 일본의 어두운 청소년 성매매 문화 토요코키즈의 표상이었으며 이 비극은 물질 만능주의와 뒤틀린 애정관이 빚어낸 사회적 파멸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장의 사진 뒤에 숨겨진 광기, 배신, 그리고 파국을 향한 멈출 수 없는 궤적을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압도적인 밀도로 추적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녀의 과거로 돌아가 보죠. 아름다운 야수 타카오카. 타카오카 유카의 초기 삶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중국 땅에서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타카오카. 외동딸로 자란 타카오카는 2살 때 필리핀계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고 이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귀여운 외모에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림 대회를 휩쓸던 성실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이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한 소녀가 훗날 가부키초의 살인자가 되리라고는 그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정성이 처음으로 터져나옵니다. 반 친구들이 타카오카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놀리자 갑자기 폭발해서 교실에 의자를 던져버렸습니다. 당연히 교실은 얼어붙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소녀라는 인상을 갖게 된 그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행동은 이따금씩 반복되었고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극도의 감정 기복과 집착 성향의 명확한 전조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그녀는 완전히 밤거리 문화에 심취했습니다. 밤문화를 좋아하던 당시의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경찰에 상담했을 만큼 일탈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는 타카오카가 필리핀계의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랐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가족의 보호감이나 유대감, 애정을 느끼지 못했던 배경이 크게 작용했기도 합니다. 타카오카는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름 모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보육학을 전공했지만 빨리 돈을 벌겠다는 현실적인 욕구 앞에 학업을 포기합니다. 학원 접수원이라는 평범한 일을 잠시 했지만 곧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유흥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유흥업소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놀랍게도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일본이라서 가능한 얘기로 보입니다. 그 소개시켜준 유흥업소는 걸즈바였습니다. 남성 손님 상대로 술을 마셔주고 말상대를 해주는 일종의 접객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성매매는 불법의 유흥업소지만 법을 다 지키는 유흥업소는 없는 게 사실이지요. 카에데라는 예명으로 시작한 유흥업소 생활. 타고난 외모와 능숙한 사기술로 그녀는 빠르게 성공하여 해당 업소의 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어느 날 타카오카의 인생을 박살내버린 운명의 남자. 가부키초의 호스트 루나가 그녀의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루나가 타카오카의 가게에 손님으로 왔지만 타카오카의 가게에서
10분여 거리에 루나가 일하는 호스트 클럽이 있었고 자연스레 서로의 가게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애초에 루나의 전략적인 주변 가게 여성들 접근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주변 상권에서 일하는 여성들 상대로 영업을 뛴 거죠. 그러던 중 점차 타카오카는 루나에게 푹 빠져들게 됩니다. 이 관계는 곧 헌금 관계로 변질됩니다. 타카오카의 루나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파멸적인 집착과 소유욕으로 깊어졌습니다. 루나에게 쏟아부은 돈은 걸즈바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금전 마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극한의 수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2019년 4월 그녀는 걸즈바를 그만두고 고수익 유흥업소로 옮겼습니다. 더 나아가 스폰 만남인 파파카츠까지 시작했습니다. 파파카츠는 일본의 그 유명한 원조 교제 혹은 스폰서 교제로서 돈 많고 나이 많은 중장년, 노년의 남성들과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 데이트를 하며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돈이 절박한 타카오카에게 돈의 출처는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루나를 호스트바의 매출 넘버원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광기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연휴 기간인 골든 위크 기간 파파카츠로 만난 남성과 해외여행을 가서 200만엔, 한화로 무려 2천만 원을 벌었고 이 모든 돈을 루나의 매출 순위 상승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피와 땀, 영혼을 쥐어짠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은 루나를 구원했습니다. 3월 호스트바 매출 하위권이었던 루나는 4월에 넘버 3를 찍고 5월에는 호스트바의 왕좌 넘버 1에 등극했습니다. 타카오카의 돈으로 루나는 정점에 섰습니다. 루나는 타카오카에게 많이 좋아한다, 같이 살고 싶어 라는 치명적인 영업 멘트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타카오카는 이 거짓을 진실로 믿었고 이 남자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호스트는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직업이고 애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인간만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요. 루나에게 다른 여성의 그림자가 보일 때마다 타카오카는 무너졌고 루나를 옥상으로 불러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소리도 쳤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차가운 반응은 좀 부담스럽네 였습니다. 애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 관계는 이미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타카오카의 루나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0대 후반부터 도쿄의 유흥가 가부키초 주변에서 배회하는 가출 청소년이자 길거리 성매매 청소년들인 토요코 키즈 문화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정의 소외와 사회적 불안 속에서 죽음과 파멸적인 사랑을 일종의 도피처이자 구원처럼 여깁니다. 타카오카의 자기 파괴적 성향과 극단적인 소유욕은 이 문화의 어두운 단면이자 자신의 성장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루나의 행동은 타카오카를 완벽히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루나는 매출 넘버원 등극 후에도 타카오카 외에도 여러 여성에게 끊임없이 영업을 했고 이 사실을 타카오카는 휴대폰 메시지와 결제 내역을 통해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루나는 타카오카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더 뜯어내는 호스트의 전형적인 영업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타카오카는 루나에게 나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며 극단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루나는 타카오카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대응했습니다. 타카오카에게 루나는
단순히 남자친구가 아닌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 그 자체였기에 루나의 배신과 무관심은 그녀의 남은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100% 자신을 루나에게 모두 바친 타카오카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오빠 호스트 루나도 한 발짝 물러나서 타카오카에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너와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게 집을 마련해보라는 달콤한 말을 건넸고 5월 20일 타카오카는 무리를 해서 훗날 사건 현장이 되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타카오카는 루나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루나와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를 계약했습니다. 그녀는 이 아파트가 자신과 루나가 함께할 유일한 공간이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금자리는 곧 그녀의 파국을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때부터 이미 다른 여자에게 줄 바에는 차라리 그를 죽여서라도 완벽히 소유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살이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자기 연출 욕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을 계약한 사흘 뒤 타카오카는 루나에게 다음과 같이 연락하여 집으로 불렀습니다. 방에 큰 물건이 배달되니까 점심때쯤부터 치우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루나는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계속해서 썼고 지금도 그런 돈을 쓰고 있는 그녀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고 싶었기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짐을 정리했고 특별한 말다툼이나 싸움은 없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난 후에 피곤했던 루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타카오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든 연인의 휴대폰, 그 안에서 루나의 모든 기만과 배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밀착 사진, 또 다른 이에게 보낸 사랑한다는 여러 메시지들, 뻔한 오빠 호스트 루나의 달콤한 거짓말은 타카오카의 집착을 순수한 광기로 폭발시켰습니다. 타카오카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칼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볼 바에야 그를 죽여서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자 라는 소유욕이 사리로 분출되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그녀는 잠든 루나의 복부에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급격한 고통에 눈을 뜬 루나, 자신의 몸에 박힌 칼,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랑하는 여인의 광기 어린 얼굴. 그는 공포에 질려 타카오카를 밀어내고 미친 듯이 방을 뛰어다니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오카는 그런 루나를 쫓아다니며 물었습니다. 나를 좋아해? 사랑해? 루나는 살기 위해 진심과 다른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해, 좋아해, 경찰은 부르지 않을 테니까 제발 구급차만 불러줘. 타카오카는 하지만 루나를 놓아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안 돼, 내가 먼저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타카오카는 자신도 죽음을 각오한 듯 말했습니다. 루나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부르려 하자 타카오카는 잔혹하게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루나는 타카오카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현관까지 간신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몸에 박힌 흉기로 인한 과다출혈과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을 잃고 맙니다. 루나를 뒤쫓아서 아파트 현관에 도착한 타카오카는 쓰러진 루나 옆에 앉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기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러고는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하며 자수를 합니다. 그 장면이 근처 주민의 사진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 기괴한 현장 사진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 일본에 확산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범죄자라는 타이틀 아래 타카오카는 온라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잔혹성보다 그녀의 외모와 광기 어린 집착에 더욱더 열광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옅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오직 사랑의 소유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한 허언증이 있던 그녀, 비극의 히로인이 되고 싶었다라는 사건 직전 휴대폰에 남긴 메모에서 그녀의 뒤틀린 심리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외에 다른 곳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그를 죽여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 메모는 그녀의 범행이 뒤틀린 자기애와 비극적인 연출 욕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은 시작됐고 피해자인 루나는 기적적으로 회복해 호스트 클럽으로 복귀했습니다. 가해자 타카오카는 재판정에서 작은 목소리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피해자 루나가 법원에 타카오카의 감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루나는 나도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녀도 평범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합의금 500만엔, 우리 돈으로 5천만 원과 영구적인 루나 개인에 대한 접근 금지, 그리고 호스트바, 직장에 있는 가부키초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가해자이자 정신적인 피해자인 타카오카를 이해해주는 척한 것이지만 실질은 마지막까지도 최대한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목적이 돈에만 있는 일본 호스트바 문화에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도쿄지방재판소는 범행 동기를 지극히 단편적이고 독선적인 발상이자 혐오스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을 고려해서 타카오카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으로 일정 부분 학대받은 점들이 고려되어서 이런 선고가 나왔던 것이죠. 재판정이 패정 후에 타카오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연출은 결국 현실의 차가운 법정 앞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타카오카 유카 사건은 돈에 집착하는 배금주의,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과 광기 어린 집착의 토요키즈, 원조교제, 호스트바 등 일본의 왜곡된 성유흥 문화와 결합, 어떻게 파멸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돈으로 호빠 호스트의 서비스와 달콤한 거짓말은 살 수 있었지만 진실한 마음, 즉 사랑은 결코 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범죄자라는 타이틀로 포장된 이 비극은 여전히 현대사회의 뒤틀린 애정관과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이란 고귀한 감정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수요 미스터리 흥미로웠나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매주 화요일 늦은 밤, 목요일 늦은 밤 찾아갑니다. 그럼 수요 미스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